뒤로 돌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아, 필요하죠. 그거 여기 갖다 주세요. 아니다. 쌓아놓지. 좀 늦는다. 뒤로 미룰까요? 저기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와 계신 분하고 바꿔야 되니까. 이준석 의원님 안 오셨죠? 누가 오면 제가 바꿔드릴게요.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인원이 됐나요? 있잖아, 이거 아니고 실내도 갖고 오라고. 전체 실내도. 이거는 프로파일 선호 집단별이라 이건 못 써. 저기 장훈 참고인 오셨나 확인 한번. 네, 오셨습니까? 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질문만 5분입니다. 단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때는 후보자의 답변도 질의 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김철진 전 MBC 편성제작본부장이십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님이십니다. 김행 전 위키트리 부회장이십니다. 안광한 전 MBC 사장이십니다.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이십니다. 이상옥 전 MBC 전략기획부장이십니다. 또 있나요? 없죠?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전 MBC 기자이십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이십니다. 박성재 전 MBC 사장이십니다. 최승호 전 MBC 사장이십니다. 이호찬 MBC 노조위원장이십니다. 김성환 기자이십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이십니다. 강규형 명지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오정환 MBC 노동조합 위원장이십니다. 이영풍 대표이십니다. 이문수 변호사이십니다.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이십니다.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이십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이십니다. 세월호 안전사회연구소장은 오후 3시에 출석 예정인데 지금 오셔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증인 14분 중에 6명이 불출석하셨으며 불출석 사유서는 3명이 제출하였고 기한 내에 2명이 기한을 도과하여 1명이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중예술인들께서는 따로 입장을 전해 오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지난 시기에 비슷한 일로 상처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는 점, 그리고 대중예술인이 이 청문회에 오실 경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 내용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 네, 등을 들어서 못 오신다고 하셨고,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이효성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효성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24일 증인 이효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과 참고인 등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일한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문만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장훈 세월호 유가족이시자 4.16 안전사회연구소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저는 사실 유가족께서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참석 자체가 정말 어려운 발걸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 간사님과 그리고 김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월호 질의에 이어서 여쭤봅니다. 당시 MBC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학생 전원구조 오보라는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아픈 이야기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 슬라이드요. 저녁에 보험금 관련된 보도는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있는 시간에 어떻게 목숨값을 전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후보자께서는 자녀가 있으신지요? 있습니다. 몇 년생이죠? 연도는 밝힐 수 없고 20대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몇 학년이었을까요? 16살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가요? 아마도. 네. 본인 자녀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보험금이 얼마인지 그게 궁금할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지만 지나고 예, 보면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주시기 아쉬움이 바랍니다. 있습니다. 당시 보도본부장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유가족 보시는 앞에서 유가족 와 계시니까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유가족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있으신지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닙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후보자 지금 시간이 죄송스럽게 갑니다. 생각합니다.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제가 방금 사과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정도로면 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바꿔주시죠.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사과문입니다. 이 글 직접 읽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방금 사과하신다고 저는 하셨습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렸다는 말이 저의 언어로 사과드렸습니다. 통하려면은 이 글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책임을 언어로 통감한다고 제 하셨고 마음을 담아서 책임을 유가족께 통감한다고 하셨습니다.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말 중간에 치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질문하면 거기에 예, 아니요만 대답을 하세요. 이걸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진짜 없으니까 없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장훈 유가족께 질문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했다는 저 사과에 대한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 표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전체 저희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사과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진심 어린 사과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과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진숙 후보자는 저 유가족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저는 읽으실 수 이혜민- 있을까요? 저는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드렸고 자, 이혜민 지금 의원이 제가 질문을 하지 만들어 오신 않으면 그 대답하지 언어로 마세요. 사과를 드리는 것은 위원장님, 부적절하다고 위원장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후보자는 세우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음성이 겹치면은 잘 안 들린다고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개선 요구를 해주셨으면 예, 고맙겠습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질의할 때는 끼어들지 마시고 그리고 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을 하라고 할 때 하시면 됩니다. 예, 이혜민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가족의 말씀에 대해서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사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슬라이드 다시 띄워주시죠. 저 사과문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사과문이고요. 심지어 인간이 작성한 것도 아니에요. 챗 GPT가 작성했습니다. 기계도 작성할 수 있는 사과문 못 읽겠습니까? 저는 못 읽겠습니까? 제 예, 아니오로 진심을 답을 담아서 하십시오. 사과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오로. 읽을 수 예, 있습니까? 아니요로 답할 수 없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 장훈 유가족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당시 MBC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이진숙 후보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분께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발언할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꼭 오늘 같은 날이 있길 바랬습니다. 저희가 직접 고소고발도 진행했고 하지만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런데 아까 이혜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내 자식이 40m 물속에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보험금 그 보도를 해서 제가 여태까지 10년 넘게 제일 많이 듣던 얘기가 시체팔이, 아이들 죽음을 이용해서 로또 맞았다, 놀러 가다 죽은 아이들 얼마나 더 보상해줘야 되느냐, 이 얘기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보도를 했으며 그 보도가
얼마나 많은 유가족들의 가슴을 찢어 발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 더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당시 목포 MBC 기자들이 서거차도 동거차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원구조 오보라고 그 당시에 다 중앙 MBC로 계속 타진했습니다. 왜 무시하고 MBC만 제일 오랫동안 전원구조 보도를 계속 내보냈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목포 MBC와 중앙 MBC의 뭐 알력이라든지 보도본부장과 그 보도국가의 알력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라면 마땅히 아픈 사실이라도 사실만을 보도하고 그 사실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게 기자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전원구조 오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구렁텅이로 아주 빠져들어서 지옥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그 전원구조 오보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라든지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YTN 한 군데만 하더군요. 여기 최승호 사장님 와 계시지만 최승호 사장님 당시에 MBC 사장 아니었습니다. MBC 사장 되시고 저희한테 사장님 되신 다음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당시에 보도본부장, 보도국 사람들 한 명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가 얼마나 크냐면 구조하러 가던 해경들조차도 전원구조 오보를 듣고 속력을 늦췄습니다. 그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민간 잠수사들 전부 짐 싸서 꾸려가지고 내려가다가 차 돌렸다는 민간 잠수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증언들입니다. 이런 대참사를 발생하게 해놓고 방금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실수했다고 치고 그 실수에 대해서 바로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죠.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지명 바꾸고 계신 이 자리에 올라가신다? 앞이 깜깜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다 잘 하시겠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또 직접적인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저 지금 띄워놓은 사과문이 과연 저희한테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여질까요? 저것 또한 못 이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후보자님의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궤적의 삶을 살아오셨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바로잡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아이들 가르쳐 왔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본분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과라고 하신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사과는 그냥 다른 분들한테 하십시오.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노란 리본 운운하면서 극단적인 글을 쓰신 후보자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실 거라고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참담하네요. 유가족 계실 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저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참고인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 모면하더라도 아프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요 참고인 증인 질의의 의사진행 발언이 필요합니까? 그 참고인 증인 질의와 관련되신 거면 하십시오. 경청하다가 좀 걱정이 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온 국민이 아프지 않은 국민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참한 심정을 다 동감하고 있고요. 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시각이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 오보와 관련해서 정인에게 후보자에게 질의를 합니다마는 자칫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세월호의 책임과 잘못, 그 오보에 따른 모든 잘못이 자칫하면 후보자에게 인타라는 것으로 오도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주제넘은 생각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인권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 역사적 기록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예 아니오로 이렇게 세월호 관련해서 질문을 물으신다면은 이건 상당히 본질이 호도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좀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십니다면은 세월호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우리 후보자가 여러 갈래 갈래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그런 여유도 주시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배려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이혜민 위원님 2분 드리세요. 5초면 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유가족께 2차 가해라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입장이요? 저 이렇게 하십시오.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 시간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네, 그래서 지금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혜민 의원님은 증인 참고인 외에 이진숙 후보자에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 시간이 팍팍 깎여서 몇 개 못 하신 겁니다. 그렇게 감수하시려면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요걸 참고하셔서 증인이나 참고인 외에 이진숙 후보자에게 이 시간을 이용해서 기회를 주실 분들은 자유롭게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십시오. 저는 안 주겠습니다. 예, 그 시간에 하시고 지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간은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와주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주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주가 아닙니다. 예, 이걸 명심해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먼저 이상욱 증인 먼저 증언들어 좀 나와주시고요. 이진숙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2012년 MBC 기획본부장 시절 MBC 매각과 민영화를 주도했다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과거 고 캐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만나서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MBC 부산일보 주식 매각에 대해 비밀리 논의했고 이를 한겨레가 보도한 바 있는 그 기사에 대해 그 기사는 완전히 왜곡된 보도다. 양심에 부끄러운 내용은 없다라고 언론에 밝혔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욱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일단 귀한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증인은 이진숙 후보자와 함께 2012년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만나 MBC 부산일보 주식 매각을 논의할 때 어떤 요지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정수장학회가 지분을 매각하고 싶으시면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은 MBC 민영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진숙 후보자와 함께 동자리에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증인 이전에 밀실에서 추진했던 MBC 민영화가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지난 7년 동안 하는 업무가 회사의 그 재무 상태나 경영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심의라든지 그 라디오 클립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회사의 경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그럴 지금 액세스가 전혀 없어서 그러나 말씀하신 그런 지분적인 조치는 그 회사의 상태에 따라서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당시 민영화 진행 과정을 떳떳하지 않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한 걸로 보아 민영화가 과연 옳았는지 전 본인 의원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은 현재 MBC 부장으로 계시죠? 예, 지금도 부장으로 있습니다. MBC 직원이신 거죠? 현직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진수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문화방송을 응징해달라, MBC는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친 존재다라고 본인의 전직 직장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 페이스북을 안 봐서 그 내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인 걸 봐야 제가 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진수 후보가 이미 MBC는 해악을 끼친 존재다라고 한 말에 행동을 보인 근거를 이 자리에 밝히고 싶습니다. 이진숙 후보가 김재철 사장 밑에 본부장 시절에 2012년도에 MBC 제작진 징계 현황을 보면 2012년 박성호 기자회 회장, 그 당시 직책입니다. 해고, 이용마 고 홍보국장 해고, 정영화 위원장 해고, 강지웅 사무처장 해고, 그 다음에 최승호 조합원 해고, 박성재 조합원 해고, 이렇게 해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노조의 무작위 이렇게 해고만 날렸는데, 이건 뭐 정직, 징계, 재배치 이거와 상관없이 해고만 이렇게 중징계를 남발한 거는 MBC에 대한 해악이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내용을 그 전부터 실행했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시에 이 일이 있었을 당시에는 노무 관계에 대한 업무는 제가 전혀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러한 조치들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정황이라든지 구체적인 뭐 사유라든지 이런 걸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박성호 전 기자회장님 증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진수 후보는 2012년 MBC 기자로부터 기자 자격을 최초로 박탈당한 기자였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당시 저희가 파업한 지 한 50일 정도 됐을 때 기자회 회원들 사이에서 기자총회를 소집해달라는 좀 가까이 대고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자총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가 거세게 있었고, 그 자리에서 당시 문철호 보도국장과 이진숙 당시 홍보국장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올라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자가 그 당시 노조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경황도 있던데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 기자총회 했던 시점은 3월 19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불법 사찰 의혹이 제 기억에는 그때 불거졌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때는 크게 두 가지가 사유였던 것으로 압니다. 첫 번째는 그 후배 기자들이 해고되는데 그 어떤 예고 편격이라고 할까 하는 회사 측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생산 홍보했다, 이런 것들이 기자 회원들 사이에서 좀 격앙돼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김재철 사장님에 대해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무작정 옹호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런 사유들이 가장 컸던 이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박성호 언론인은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한 인사라고 생각하시니 개인적 의견을 이 자리에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뭐 과거에 MBC에 계실 때 어떤 행위를 하셔서 적격이다 부적격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떠나서 이미 이제 언론인을 떠나신 이후에 정치적인 지향성을 뚜렷하게 보이셨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통위원장은 상당히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할 텐데 그런 직을 맡으시기에는 정치적으로 멀리 나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 돌아가 주시고요. 권재홍 증인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정 증인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이진숙 후보자와 함께 워싱턴에서 함께 근무한 적 있으시죠, 증인? 네, 있습니다. 그 당시 이진숙 특파원이 권정 특파원과의 관계가 안 좋았다는 설이 있었고, 그 결과 이진숙 후보자가 권정 지상에 비리를 본사에 신고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나왔습니다. 언론 기사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언론 기사를 보고 말씀하신 저는 2024년 본 적이 7월 없는데요. 6일자 노컷 뉴스고, 제가 알기로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뭐 한 20년 전 얘기라서 기억은 안 나고요. 그 당시 제가 뭐 그런 문제로 발생했다 그러면은 뭐 회사에서도 알려지고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거로는 마찰이 있거나 그런 적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기억이 안 나신다니 어쩔 수 없겠네요. 예, 자리 돌아가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권재용 증인을 자리에 불러서
그 당시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본사에 고발한 걸로 언론 기사와 복수의 증인을 통해서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그때의 공명심과 법인카드가 잘못 사용됐다고 이야기한 것과 달리 김재철 사장이 법인카드 문제로 법원에서 2015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김재철 사장을 옹호하게 급급했습니다.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바뀌신 거 아닙니까? 2012년과 2015년에? 우선 권재홍 선배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나쁘지도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을 여쭤본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김재철- MBC의 투서를 본사에 뭔가 제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재철 사장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저의 판단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근거 자료의 결과 부정 사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린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우리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방통위원장의 역대 경력을 보면 문제가 심각해서 그만두신 이동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조 학계 출신입니다. 우리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 방통위원장이라는 공적 자리를 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는데요. 팩트 체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그 유스타파 보도와 관련해서 그 커피 타준 적 없다고 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건 저기 위원님 그 반박하시는 건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죠? 아니. 예. 그때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하여 지금 증인 및 참고인 중에 그분들에게 질의하실 건 아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상희 위원님께 요 증인 참고인 질의와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이면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증인 참고인들의 질의를 신문을 6시 반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6시 반이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끝나면 바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또 들어갈 거니 곧 들어가기 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다른 증인 참고인은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네, 이따가 그때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왜 이러는지 아세요? 하시면 또 의사진행 발언 아니 그래서 또 영상이 또 나오니까 그때 합시다. 예. 그러니까 주세요. 예. 오정환 참고인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그 세월호 관련 오보 그리고 보험금 관련 보도, 이 보도가 나가게 된 경위 그리고 보도가 나간 이후에 감찰 결과, 감사 결과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까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는 참 가슴 아픈 저희들 실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저희들 회사 내에서도 내부 조사를 해가지고 잠시만요. 당시에 보도본부장 맞으시죠? 아닙니다. 당시에는 편집센터장이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이 일을 벌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책임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관리 책임이 있죠. 하지만 그 일을 저지른 행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관리 책임을 묻는 건 제가 보기엔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누가 그 전원구조 오보를 저질렀는지 실명까지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느 분이 하셨는지 책임이 있는 공개적으로 분이니까요. 이 사람들도 제 후배이고 현재 언론사 기자이고 당시 회사에서 징계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저 정보를 국민들께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벌어진 실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 사회에 큰 무리를 빚는 사안이었다면
그 당시 경영진이 다시 생각하지 않았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그 징계를 하지 않은 책임은 어떤 데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뉴스특보라는 건 특히 재난 상황에서 뉴스특보라는 거는 그 통상적인 데스킹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차장, 부장을 거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큐시트는 부장선까지는 체킹을 한 다음에 방송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자와 기자끼리 협의를 해서 방송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방송 원고도 사전에 데스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현장에 나가 있는 어떤 기자 나오세요. 그러면 그 기자가 자기가 알아서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그 당시 경영진 판단에 이걸 징계할 수 있겠냐라고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보도의 책임은 보도를 총괄하는 보도본부와 보도본부장과 관련된 간부들에게도 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다만 관련해서 보도를 한 당사자가 혹시 언론노조와 관련이 있는 기자였기 때문에 징계를 안 받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저런구조 오보를 방송에 낸 사람들은 전원 언론노조 기자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2018년 MBC 정상화위원회가 가동될 때 그때 조사 대상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 회사 그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당시 단 한 명도 경쟁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들이 언론노조였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최승호 참고인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당시에 그 이후에 사장이 되셔서 그 정상화위원회를 만드셔서 당시에 오보, 전원구조 오보와 보험금 보도와 관련해서 자체 감찰을 실시하셨습니까? 그 제가 정상화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뤘는지, 누구를 조사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받거나 제가 현재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해당 기자들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그 우리 오정환 증인께서 말씀하신 데 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급박한 어떤 그 참사의 상황에서, 이거 참사까지는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사고의 상황에서 사고를 급박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자와 기자들끼리 이렇게 중계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실수들은 왕왕 있을 수 있는 문제죠. 한번 근데 그런 실수가 일어났을 때 다른 정보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앞에 있었던 실수를 수정하고 교정하고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데스크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MBC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현직 기자에게 책임을 그 당시에 급박한 상황에서 한 일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가 싶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논리라면 보도본부장이었던 이진숙 보도본부장에게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책임을 그 책임자가 관리 책임을 지는 거는 그 해당 어쩔 수 보도를 없는 한 겁니다. 기자는 책임을 안 져도 되고 관리 책임만 물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해당 기자도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전달 과정에 미스가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긴다거나 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그 당시 뭐가 시스템이 망가져 가지고 데스킹도 제대로 안 되고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그냥 100% 진실이라고 믿고, 목포 MBC에서 분명히 아직도 그 배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
학생들이 타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예. 그렇게 장고인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보고를 보고 했는데도 계신다면 그 정상위원회에서 그 책임 소재를 충분히 따져 보셨을 텐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그걸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거는 우리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우리 송영훈 참고인께서 나오셨는데 그 당시에 그 실제로 조사를 담당하셨으니까 훨씬 더 답변을 잘. 예, 송명호 참고인님 나와 주십시오. 네, 송영입니다. 당시 조사를 담당하셨는데 관련된 기자나 간부들을 징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세월호 그 전원구조 5번은 그 사실 확인에 상당히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MBC나 우리 기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모두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후에 조사를 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마땅히. 그 당시에 기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근데 왜 기자들이 책임을 언론 안 노조여서 물으셨습니까? 아니라 예. 그 당시에 보도본부에 여기 계시고요. 그 당시에 보도국장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보도본부장과 잠시만요. 보도본부장과 보도의 책임은 보도본부장. 가만히 계십시오, 장고인님. 저기 잠시만요. 참고인께서는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기 차분하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면 그 당시의 됩니다. 보도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 그 보도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잘 따져보는 게 당시 MBC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져보셨는데 네. 이 결정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데스크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기자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지만 해당 기자의 책임은 묻지 않고 지금 이준숙 보도본부장에게만 책임을 묻기 때문에 해당 기자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고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저희가 그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조사한 거는 2018년, 2019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원인은 우리가 발표했지만 책임을 물어야 될 기자들은 있고요. 진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이준숙 본부장이나 김장현 국장은 현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징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그럼 징계를 담당했던 기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징계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 기자들이 냉정하게 반성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럼 뭐 반성문 같은 거 받았습니까? 대한민국 언론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것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반성문 이런 거 받았어요? 그냥 아무 조치 없이 그냥 그 엄청난 오보를 낸 기자들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둔 겁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진짜 책임 있는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을 징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에서 더 이상 그 기록으로만 남기고 징계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께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아까 이제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요청한 적이 없다, 추천 의뢰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공문이 11월 22일자에 대통령실 발로 공문이 추천 의뢰를 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7월 달에도 다시 추천 의뢰를 대통령실에서 했다. 저렇게 공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상으로 봐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이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이라도 야당이 추천을 하면 이 2인 체제 야당이 주장하는 2인 체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불법성 문제가 불법성 주장 자체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달 정도면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상임위원 3명을 충분히 추천할 수 있고 본회의 표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5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야당에서 추천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최민희 위원장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2인을 야당에서 추천을 해서 여당 추천목 1명까지 해서 3인을 국회가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이 되면 5인 체제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박문진 이사 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야당이 지금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박문진 이사 선임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그동안 제가 과방위 모니터를 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박문진 이사 선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 문제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지금이라도 야당에서는 지금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방통위원장을 2번이나 탄핵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그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준숙 후보자님, 그 언론노조에 대해 가지고 좌파적 성향을 띄었다고 인식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 윤창현 위원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언론노조의 좌파적 성향을 지적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재작년으로 가보면요, 그 윤석열 대통령 벌써 3년 됐군요. 3년 전이군요. 대선 과정 속에서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언론노조에서 굉장히 단합된 형태로 같이 거기에 맞서 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언론중재법에 맞서 싸운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에 맞서 싸우는 것인데, 그럼 이진숙 후보자께서는 좌파의 균열입니까? 그렇게 보면? 제가 그 주장을 했던 것은 예. 언론노조가 민노총을 상급 기관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공공연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예. 언론노조가 민노총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왜 상급 기관을 민노총으로 두는지 저는 예, 그게 오전에 이해가 하셨던 되지 말씀이었어요. 않습니다. 윤창현 위원장님, 그러면 실제로 민노총에 있어서 그런 지배를 받는 관계이거나 아니면 강령을 따르는 관계 있습니까? 민주노총의 정식 명칭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입니다. 연맹이라 하는 것은 각기의 산별 노조가 각자의 강령을 가지고 연맹의 형태를 취해서 관련한 의사결정을 합의로 만들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자체적인 강령을 가지고 있고 정치세력화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강령에도 정치세력화 강령이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전 국민 중에 2,500만이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소위 이 정치행위를 하는 의회 구성에 있어서 판검사님들, 재벌급 대기업의 임원님들이 의회 구성을 독점해야 합니까? 이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허동이고 있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키워야겠다는 주장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고요. 정치 세력화라는 게 반드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는 문제를 지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극심한 불균형 속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모든 노력들을 정치 세력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좌편향이라 하는 주장은 극우적 시각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평범하게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그에 입각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조금 같이 몰아서 답변해 주시죠. 제가 오전 중에 질의를 했을 때 위원장 후보자께서는 언론 노조가 사실상 방송국의 인사권을 침해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임명 동의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방송법은 방송법 자체가 특별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송법상에 보면 대주주라 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 지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상법의 범위를 초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개념을 뛰어넘는 특별법의 형태로 방송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연장선에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또 민영방송이라 할지라도 대주주나 국가 권력에 의한 인사권의 독점이 갖고 오는 보도의 공정성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견제 수단으로서 임명동의제라는 것을 단체 협약의 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임명동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다수의 신문사에서도 편집국장 직선제,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여러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인사권을 침해하는 제도는 결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진숙 후보자님.
그럼 방금 전에 임명동의제 관련된 내용에서 결국 견제의 의미로서 균형의 의미로서 이 제도를 활용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전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입법부 같은 경우에도 일부 공직자 임명에 대해 가지고 임명 동의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무총리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다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비상시에는 유고시에는 대통령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장관급들은 이렇게 그 청문 과정을 거치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 덜 중요한가요? 인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사에서 임명 동의제라는 것은 5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주요국의 국장으로 임명되지가 못합니다. 예. 그것은 지금 그 노조 구성상 언론 노조 구성상 다수가 제가 퍼센티지까지 얘기는 못하겠지만 MBC의 경우 가장 최근에 2023년의 경우에 1,100명 중에서 거의 980명, 1,000명 가깝게 언론 노조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언론 노조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임명되지가 못하는 구도가 되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위원장 실제로 임명 동의제 투표를 했을 때 이준숙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전체는 아니고 몇몇 케이스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 김장겸 의원님 계신데 김장겸 의원이 관련된 건을 좀 얘기하게 돼서 우선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 이준숙 후보자님, 김장겸 전 사장이 해임될 때 그 당시 박문진 이사 중 5명이 7가지 해임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공정성, 공익성 훼손 등등등 해서 7가지 이런 사유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런 판단을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어느 정권에서든지 막론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일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호찬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어요? 예, 이 이야기는 두 분의 MBC 노조 위원장들께 공의 드릴 질문인데요. 현재 MBC의 경영 실태에 대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되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분의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MBC의 현재 안영준 사장체에 대해서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영상에 있어서 MBC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마 KBS나 SBS 다른 지상파 방송에 비해서 경영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태고 아마 상반기에도 한 150,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150, 60억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김장겸 사장의 해임 당시에는 경영 상황과 공정성 문제가 어떠했습니까? 김장겸 사장 시절터가 아니라 저기 앉아 계신 김재철 사장, 안광한 사장, 김장겸 사장까지 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MBC의 공정성은 철저히 무너졌고 MBC를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시켰고 모든 수치, MBC에 대한 신뢰도, 시청률 포함해서 모든 수치가 상당히 떨어졌을 것이고 지금의 MBC를 비교해 보면 모든 조사에서 MBC의 공정성, MBC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현 사장의 해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정환 위원장님 앞으로 와주십시오.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영준 사장 체제에서의 MBC의 경영 상태와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MBC 노조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2월에 MBC 사장이 지원했던 3명의 후보자가 그 시민들을 모아놓고 자기 이제 정견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박성재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이 우리뉴스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2분 다 언론 노조원들이거든요. 현재 MBC 사장인 안영준 후보자조차도 일부 시청자들은 우리 뉴스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청자들은 우리 뉴스를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후보자는 역시 언론 노조원인데요. MBC 뉴스를 민주당 방송이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주요 그 불공정 보도를 리스트한 것만 하더라도 몇 페이지가 됩니다. 지난 총선 때 보도뿐만 아니라 그 뉴스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거는 크게 보도를 하고 국민의힘에 유리한 거는 그 홀대를 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경영 상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 상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박성재 사장이 오신 다음에 크게 호전이 됐는데 문제는 그 흑자가 드라마 제작을 주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불황형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의 성공이라 할까요? 앞으로 큰 과제를 남겼습니다. 후임 경영진이 해결해 나가야 할 아주 그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임 경영진이라시면 지금 해임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함해서요. 아 예. 뭐 안영준 사장이 영원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몇 가지만 얘기를 들어보죠. 네. 자, 지난 1년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인터뷰가 허위로 들어가니까 MBC는 축소 보도를 했습니다. 방심위 위원장 그 민원사제 의혹 때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를 재탐 상탕하면서 그 비난 보도를 했거든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했죠.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이 나니까 당시 정부 책임을 들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쏙 빼고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과 무관한 것처럼 보도한 게 MBC고 5월 초에 신년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권에 불리한 항목만 질문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호주대사가 발령을 받으니까 임명이 되니까 그게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돌아왔지만 수사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열거하신 거로 이해하고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진숙 후보자님, 지금 이렇게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또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경영 실적은 좋다고는 하지만 불황형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 보십니까? 현 사장에 대해서? 경영 사유는 가장 중요한 해임 사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성 관련해서는 지금 MBC 흑자 아닌가요? 흑자이지만 오정환 본부장 얘기대로 그것이 비정상적인 흑자인지 흑자의 질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저기요. 우리 과방위에서 가장 중요하신 간사님들 지금 이준석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두 분이 개인 발언을 하시니까 약간 흐트러지셨어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조심해 주십시오, 두 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참고인들은 제가 아까 송요훈 전 기자님이 답변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를 충분히 들으시고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다고. 예, 이게 의원님들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질문 시간 5분. 그런데 참고인의 경우는 중원 부원하시지 않는 한 답변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오전 질의와 연결해서 법인카드 사용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짚고 그리고 증인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단 10,000원도 업무 외에 쓴 적이 없다. 법인카드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네.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보면 저희가 대전 MBC 경영국에서 얻은 건데 개인 비용분은 반드시 개인 신용카드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자, 혼자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빵을 먹을 때 법인카드를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써도 된다고 생각지 않고 쓴 적 쓰면 안 없습니다. 되겠죠. 예. 네,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배임이고 횡령의 의혹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적으로 소액의 결제들을 한 것들을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더 좀 찾았습니다. 12월 9일입니다. 2017년 12월 9일 오전 7시 46분 집 근처 브레덴코라고 하는 빵집 있죠. 거기에서 9,000원을 쓰시고 이것도 놀라워요. 7시 46분에 브레덴코에서 결제했는데 2분 뒤에 어떻게 날아가셨는지 7시 48분에 스타벅스에서 또 18,100원을 결제를 합니다. 이건 제가 현실적으로 결제하자마자 막 달려가서 주문을 하고 또 결제를 하는데 어떻게 2분 만에 결제를 할 수 있을까? 이건 법인카드 똑같은 계좌에서 나가는 법인카드 2장을 쓰신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리고
2017년 12월 1일에도 8시 45분 똑같이 브레덴코 19,500원, 그리고 8시 46분 이건 1분 차입니다. 스타벅스에서 12,300원을 썼어요. 그리고 2015년에도 시루향기라고 하는 집에서 12,000원짜리 밥을 오전 7시 28분에 드셨고, 콩나물국밥도 12월 8일에 2015년에 드십니다. 이건 분명히 사적으로 혼자서 식사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궁은 제가 잠시 후에 추가 질문에서 하기로 하고요. 제가 증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용 증인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권재용 증인 잠깐 기다리시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도본부장 하셨죠? 예. 그 당시에 세 차례에 걸쳐서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기자 12명을 뽑은 기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프로매치 코리아라고 하는 헤드헌터 기업인데 기억하십니까? 예. 네. 그런 것 자, 같습니다. 예. 2014년도와 2015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당시 한국일보 기사에도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헤드헌팅 업체에 이 기자들을 추천을 받도록 하고 보수 정권의 실세들로부터 추천받은 기자들을 선발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공개 채용이 아니라 보수 정권의 실세들로부터 추천받았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 이외에 몇 가지를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매치 김세훈 부사장과 권재용 당시 MBC 부사장과 어떤 사이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권재용 부사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로매치 김세훈 부사장과 어떤 관계시죠? 윗동서입니다. 윗동서죠. 네. 그러니까 부인의 언니의 남편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프로매치 김세훈 부사장이 있는 그 회사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처음에 수의 계약을 통해서 기자 선발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바로 윗동서가 부사장으로 있는 헤드헌팅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해서 기자를 선발해도 됩니까?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당시에 경력 기자를 뽑아야 되는데 이거를 경력 공채를 내서 뽑는 방법도 있고, 근데 임원회에서는 좀 더 전문화된 그런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뽑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헤드헌팅 업체를 그때 수소문을 했죠. 근데 당시 저희가 MBC 그 당시로서는 어떤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일반 직원들을 이렇게 채용한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이렇게 수소문을 해 볼 때, 마침 그때 저희 윗동서가 헤드헌팅 업체에 근무를 해서 제가 좀 자문을 구했죠. 그래서 혹시 이런 그 경력 기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 방면에 대해서도 형님이 계시는 그 회사에서 좀 경험이나 좀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자문을 구했더니 헤드헌팅 업체가 뭐 업종 구분 없이 다 하는 거니까 회사에 가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서 답을 주겠다. 그래서 일단 그쪽 의견을 구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기자들을 한번, 언론인들 뭐 아나운서든 기자든 뭐든 간에 한번 자기들도 한번 그 헤드헌팅의 그 뭐랄까요, 좀 저변을 좀 넓혀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추천을 그러면 그 헤드헌팅 업체가 대한민국에 거기밖에 없어서 손윗동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해 충돌이라든지 이해 관계도 상관없이 그냥 수의 계약으로 해서 5,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네. 몇 군데 헤드헌팅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와가지고 PPT 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뽑힌 겁니다. 네, 처음에는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MBC 감사국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2차 채용부터는 프로매치 코리아를 포함해서 총 4개 헤드헌팅 업체를 공개 입찰을 붙였어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쪽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는 쪽을 통해서 뽑아보자, 어떤가 해가지고 그쪽 용역을 줬는데 상당히 결과가 좋아서 그 당시 임원들이 뭐 그다음부터 계속 헤드헌팅 업체를 써도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문제는 당시 언론 노조에서인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수사 의뢰가 돼가지고 이미 다 수사 과정을 다 거친 겁니다. 다 무혐의 처리가 난 것이고요. 여기에 더 이상 제가 부연 설명할 게 없습니다. 2차, 3차에 이어서도 결국에는 프로매치 코리아가 선정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4개의 업체가 입찰을 참가했는데 3개 업체 대비 가장 높은 수수료를 요구했어요.
4위였던 프로매치 코리아가. 그래서 4위를 차지했다가 PT 발표에서 다시 1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진숙 후보자랑 그리고 권재영 증인이랑 다 포함이 돼서 4위를 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이진숙 후보. 저는 그때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가장 그 PPT에서 좋은 발표를 했던 데를 선정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헤드헌팅 업체가 처음부터 기자들을 찾아가지고 좋은 기자들을 뽑아가지고 추천하고 뽑은 것이 아니고요. MBC에서 32명의 명단을 넘겨줍니다. 보수 정치인들의 추천을 받은 상당수의 기자. 저는 그 문제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시죠. 예. 네. 다음은 박충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참고인 질의하겠습니다. 강규영 전 KBS 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처음 뵙습니다. 저는 언론인 출신은 아니지만 네, 이쪽으로 보는 이사님의 고초는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해고 무효소송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실 말씀은 참 많으실 테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KBS 이사 해임 소위 숙청 과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들어주십시오. 네, 이사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실 텐데 상기시켜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님 당시 언론 노조의 집단 린치로 인해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적, 육체적 고통이 크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트라우마가 상당하실 텐데요. 언론 노조가 왜 이사님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 사건은 2017년 9월 20일 날 제가 이사회에 참석을 하는데 언론 노조원들이 당시 불법 파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KBS 언론 노조는 그때 대표 노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업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사회에 참석을 하는데 그 아래층부터 엘리베이터 그리고 저거는 이제 위층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수십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야만적인 그 집단 린치를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저런 그 행동을 했는가? 그것은 그 답이 뻔히 나와 있습니다. 일단 2017년 9월 7일 그 조선일보 특종 보도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공개가 됐고 민주당은 이것을 인정을 했고 이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대로 사장과 이사장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각 방문진과 KBS에서 이사 두 사람만 겁박을 해서 쫓아내는 방식이 좋다. 그리고 이 대상은 학교에 재직하기에 괴롭히고 공격하기 쉬운 대상을 택하고 특히 그 학교에 대한 직접 협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로 수시로 쳐들어오고 학교를 겁박하고 교회로 몰려가서 그 난동을 피워서 당시 그 권력이 뒤에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거릴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재직하고 있던 KBS는 완전히 무법지대였고 저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2017년 8월에 KBS의 언론노조 위원장인 성재호와 PD 회장 등이
저희 학교의 총장과 부총장에게 협박 전화를 걸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영월에 있는 전 이사장까지 찾아가가지고 협박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 그 이화여대 유희선 교수에게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서 상당히 빨리 그 사표를 제출하게 되고. 저기요, 저기 잠깐만요. 본인 질문에만 답하시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저거랑 길잖아요. 관련이 된 겁니다. 조금만 아니, 더 듣겠습니다. 자, 참고인이 뭐 맘대로 말씀해도 좋다고 아니요, 지금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중원부원하면 자르겠다고 이미 중원부원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저 모건대 총장을 지낸 김원배 이사에겐 본인과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 단체로 몰려가 폐악질을 하면서 김 이사의 부인이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역시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BC는 굉장히 빨리 장악이 되고 KBS 이사였던 한양대 김경민 교수에게도 비슷한 협박이 가해졌는데 특히 김 이사의 제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면서 이 세 사람이 그만두게 되고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 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윤해 의원, 나중에 교육부 장관이 되죠. 학교에서 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가져갔고 한국연구재단에 있는 제 자료를 다 가져가서 샅샅이 뒤졌는데 저기요. 다행인지 저 불행인지 참고인께 말씀드립니다. 중단하세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중단하세요.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단하세요.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계세요. 예, 제가 왜 허위 이러냐면 주장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참고인 중단하세요. 저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중단시켰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중단하세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유은혜 의원을 소환하고 이렇게 되면 그 상대방이 지금 이 자리에도 없고 그분은 아무 답변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학교에서 제 자료를 다 요청을 해서 참고인, 가져갔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충건 의원님 조절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측 참고인에 대해서도 그럼 그거 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 학교로 찾아와 가지고 그 집단 행동을 시작했고 참고인님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그 민주당 측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중립적인 물론이죠. 물론이죠.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들 말씀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사님과 동행했던 보안 직원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습니다. 현장에 성모 KBS 본부장을 비롯한 언론노조 주요 간부들도 포함됐었죠. 네. 저 시큐리티 직원들 공격당한 그 현장에. 저 필자의 그 집 앞에서 언론노조원들이 그 저희 가족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제 아들은 한 사람은 군대를 갔다 오고 한 사람은 군대를 가기 직전이었는데 아들들과 부인의 사진을 찍어서 동네방네 그것을 다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냐고 물어보고 다녀서 제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다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보가 들어와서. 그래서 조선일보 2017년 10월 12일자에 후속 취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실제로 확인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그 집단 린치 사태는 여기 그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계신데 과방위에서 이것이 그 틀어지자 의사 표현에 있어서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나 대상에게 상의를 주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을 내놨고 그 이후에도 저의 그 해임 청문회에서 김경근 청문 주재인이 왜 강규영 교수에게만 이러냐고 물어보시는 거 그거 모르세요? 교수가 만만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폭언이
됐고 이것이 녹취록이 나와서 역시 여기 계신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께서 법사위에서 대단히 잘못된 청문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과방위에서는 허욱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그 사과하는 일까지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고 저에 대한 그 폭력이 벌어져서 저는 가방도 뺏기고 윗도리도 벗겨지고 안경도 뺏겨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겨우 그 시큐리티를 통해서 그 피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언론 노조원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찍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내놓았는데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하는 방송을 파업 방송을 유튜브에 실었지만 다행히 나중에 그 시큐리티가 찍은 것이 나오면서 그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성재호 위원장이 이것을 찍고 있는 시큐리티 그 보안요원의 손을 내리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저기요. KBS의 저 내부 죄송합니다. 보고서에서도 참고인 잠깐 중단해 주세요. 아니 지금 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지금 그 아니, 저 잠깐만요. 시큐리티 그 아니, 얘기를 왜 하는데 왜 그거를 왜 지금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서 이럽니까? 중단하세요. 아니 왜 그것을 막으십니까 저를? 아니 저는 막을 권리가 있어요. 중단하세요. 지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문한 양 시큐리티 직원들 아니, 공격당한 사건을 박준건 말씀하고 위원님, 계신 잠깐만요. 겁니다. 지금 양 간사들이 공이 총량을 제한하자고 하고 계십니다. 왜? 지금 이 한 답변 하시는데 벌써 그 한 답변 하는데 4분 5분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시간을 먼저 정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양 간사께서 총량을 정하자고 해서 아니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아니 뭐 마음대로 천천히 얘기해도 된다고 하시다가 왜 갑자기 아니, 또 잠깐만요. 그거를 제지하십니까? 참고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중원 부원하면 막는다고 했고 지금 중원 부원이 아니라 중원 부원하고 다른 있습니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거 안 꺼져. 그만하세요.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단하세요. 겁니다. 중단하세요. 중원 부원 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아닙니다. 다른 얘기를 지금 이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 듣기 싫어서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듣기 싫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면 저 폭력 손가락질 저거 하지 다 말고 아닙니다. 내리세요. 손가락이 아니라 지금 참고인 손가락질 하지 지금 말고 내리세요. 스크린을 지금 제 하는 질의 겁니다. 시간입니다. 아니 잠깐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하고 계십니다. 아니 박준건 의원님 정확하게 계세요. 잠깐 계세요. 그러면 먼저 중단하고 제가 중단하라고 총량을 정하신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말씀하시죠. 제가 중단하고 얘기하는데 참고인이 왜 저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의 질의를 했는데 4분 5분을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박준건 의원님?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증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4분 5분 지나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원장님. 그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 그런 지침 안 받았습니다. 중원 부원하고 아닙니다. 저 참고인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아니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왜 제 질의 발언을 제가 질의할 저를 시간입니다. 지금 제안하시고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듣기 싫으세요? 잠깐만. 있었던 일을 지금 그대로 저기, 얘기하는데 지금 잠깐만요. 듣기 싫으세요? 질서 유지해 주십시오. 네. 아니 잠깐 계세요. 제가 지금 정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 계세요. 참고인 제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아니 지금 몇 년 동안 사람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 놓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밀어 그래? 이거를 안 지금 밀었어요. 방향에 뭐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사업은 한다고 지금 제지하고 저기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마이크 끄세요. 참고인석에 마이크 끄세요. 아니 그래서 아니 저는 늘 이렇게 비상식적인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들어가세요. 참고인 제자리로 들어가세요. 마이크 끄세요. 잠깐만 대기하십시오. 네, 잠깐만 다시 말씀. 그래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량을 같이 좀 지나치게 편파적인 답변을 길게 허용하는 것을 제재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간사들과 의논 중입니다. 잠깐만요. 자, 우선 최영두 간사님에게 2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시고요. 그리고 김현 간사님에게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규영 참고인이 그동안 당했던 이야기, 그 야만적 폭력을 옳고 바라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고인 정인에 대해서는 답변 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이번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위원장께서 드디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정인 참고인도 뭐 10분 내 질문을 포함 10분 내라고 이렇게 중량을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정인 참고인에 대해서 골고루 질문 답변할 시간이 있을 테고 할 텐데, 지금 당초에 우리 이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뭐 주관적이지 않을 것이라든가 또는 뭐 중언부언이라든가 막연한 규정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시간도 이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6시 반까지 우리 김 간사님 마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량 제한을 해서 이 정인 참고인에 대해서도 10분간 질문 답변판 10분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이 제안 같습니다. 들어왔고요. 예, 김영 간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참고인 정할 때 KBS 이사를 지냈던 분이 지금 MBC 그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그 범주 안에 있는 증인 참고인이 대부분인데 KBS 이사를 지냈던 분을 부르길래 의아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KBS 이사 한 분이 들어와서 지금 박충건 의원이 질문하고 무한대로 지금 답변한 시간을 갖고 현장에 있지 않은 관련성이 없는 내용까지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한 5분가량 듣고, 그리고 끼어들지 말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꼭 끼어들어요. 제가 웬만하게 멀티가 가능하니까 답변을 이어갈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끼어들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회의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그다음에 회의 진행에 협조가 안 되거나 방해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질서 유지권이 발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기자도 가능하고 의원도 가능하고 참고인도 가능하고 증인도 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뭐 다른 것도 다 가능하다고 앞서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참고인으로 나온 분이 되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과 말로 지금 이 회의를, 원만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지만 적당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7분, 5분, 3분, 그다음에 뭐 대략 한 8분 정도, 9분 정도 언저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그 룰을 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동을 걸 수밖에 없던 거고, 그 룰을 가지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 이름을 거론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박충건 의원님이 KBS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박충건 위원님과 지금 나왔던 참고인이 이런 식으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잠깐만요. 저기요, 제발 좀 개인적으로 발언 좀 중단해 주십시오. 왜 계속 말을 합니까? 간사님이 이러니까 참고인까지 저런다고 제가 생각하면 어떡하려고? 저 무제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당하게 하는데 지금 제가 잠깐만요. 그냥 정하면 이전에 질문하신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실에 지금까지 질의를 한 분들의 전체 시간이 얼마였나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잠시 기다리시죠, 뭐. 누구요? 아니, 너무 충분히 하셨습니다. 너무. 아니, 그거 남아 있어요. 2분 59초. 그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죠. 예. 아니요, 좋은 의견이세요. 아니 지금 평균을 내고 있다고요. 저기 네 잠시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예, 5분 이거 5분 예, 잠시 5분간 정해하겠습니다.